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한 물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생과 의료 공백 사태 그리고 후임 총리 인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 발표를 영수회담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세부 의제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회복 지원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처리와 거부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 신임 비서실장 발표가 예상됐지만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듣고 비서실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는 물론 형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미 물밑 조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영수회담, 어떤 의제가 우선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됐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네, 대화 의제로 민생 문제가 가장 먼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야기한 25만 원 지원금 문제도 그렇고요. 현재 양측에서 물밑 조율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뭐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보통 양측의 이제 비서실장 간의 어떤 논의가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건지 논의 의제를 정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논의 의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이 양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면 최상의 어떤 이 영수회담을 일단 합의문이 나오는 거겠죠. 예. 예전 같은 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까지 나올 수 있을 예.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어떤 포괄적인 이제 공감대 뭐 어떤 국정을 협조하기로 했다는 그 공감대 정도만 이제 양측이 각자 발표하는 형태 이것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뭐 최악의 형태는 뭐 아무런 합의 사항 없이 그렇죠. 그냥 뭐 상당히 좀 이 냉랭했다 이런 것들만 알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처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충 지금 예상하는 바는 양측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뭐 공동 입장이나 아니면 각자 이 회담에 대해서 그냥 발표하는 형식 예. 뭐 이 정도만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극이 큽니다. 물론 총리 이 인선 문제도 양측이 이제 뭐 어떤 의견 교환을 하겠지만 예. 누구를 해달라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이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25만 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즉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지켜온 사실은 이 총선 때 여당과 일부에서 이 물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난 선거 때 만약 이걸 했으면 여당에 유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은 야당이 요구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야당에 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일단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냥 양측의 어떤 팽팽한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첫 회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임들을 자주 갖자. 그리고 이런 논의들을 좀 자주 하자. 예.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저는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좀 견해 차이가 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는 의제를 충분히 협의해야 이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전 조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입장을 내기 위해서라도 그 사전 작업으로 어떤 의제에 대한 이 말씀들이 오갔는지는 정해져야 될 테니까요. 네.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제를 대통령과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인지가 상당히 좀 진전을 보고 이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1차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이 의대 정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당 정의 의사협회 그리고 민주당까지 사자 테이블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도 입장을 내고 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제출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400명씩 10년 동안 점차 증원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 안을 고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했던 안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틀을 가져가 될지 또 인사 문제가 현안 중에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사람 빼가기 아니냐, 뭐 예. 분열 작전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순서상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으면 물꼬가 트여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논의 테이블에 반드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등이 앞서 하마평에 오른 바가 있고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뭐 반드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이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형식이 될까요? 아니면은 누구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수회담이 지금 예.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개최가 됐고 그렇죠. 또 요소야대라서 지금 여기서 국무총리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없다. 오히려 아하.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그럼 인적 쇄신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후보군을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인사권자가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이 국회 인준이라는 것이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예.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후보를 내놓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그 국회에서 투표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이걸 마치 협의, 뭐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예. 보고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을 총리로 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연정이 되는 거죠. 예. 연정이나 거국내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이제 공동 책임이 되는 겁니다. 야당과 정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담에서 어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아,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보시는군요. 그런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예.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협치가 아니고 협공이다. 이건 분명히 박영선 전 장관 카드를 겨냥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야권 인사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인데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기대가 좀 섞인 전망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이 두 분이 가깝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이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양새 자체는 총리 인선 전에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외형상의 약간 협치의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인사 관련 문제도 충분히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민감한 주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민주당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라 예.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같이 야당이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이번에 그 여야 뭐 이렇게 영수회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결이 조금 난망한 부분까지도 첫 만남에서 뭐 제안하고 이게 이제 테이블로
논의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은 조금 뭐 상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번 회담은 민생에 집중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좀 민감한 문제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꺼내기는 오히려 어렵고 이 윤 대통령 쪽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성 보도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정도는 오늘은 발표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지금 고심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는 게 예.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을 보좌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좌할 때 여권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역학관계가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지금 비서실장으로 할 경우에 어떤 특정 어떤 대선 후보를 할 경우에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실어주느냐, 이런 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선거의 어떤 이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의미 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그건 됐다. 뭐냐면 이번 총선이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정부, 즉 대통령실의 잘못된 어떤 정책의 판단과 타이밍의 어떤 미스, 이것 때문에 비롯됐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비서실의 어떤 변화 방향을 예. 좀 더 과감하게 그렇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이 인식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즉 대통령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의 캠페인 잘못, 이 문제를 언급을 했거든요. 즉 대통령실의 지금 잘못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건 당의 잘못도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의 인선 과정에 좀 어떤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예.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인선이 결국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앞으로 3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이 공약했던, 약속했던 제2부속실 문제, 예.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또 민정수석실의 부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떤 담보해야 될 어떤 이 비서실장인데, 그럼 비서실장이 정말 혁신형이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이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말 대통령실을 확 바꿀 임무를 할 것인가? 예. 아니면 그냥 유지 발전시킬 사람만 할 것인지, 네. 내부 관리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이 정확히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 어떤 마음의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보다는 앞으로 비서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아직까지 개념 규정이 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의 인식과 이 며칠 전에 낙선자들, 국민의힘 낙선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 인식과는 또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또 이렇게도 읽히는 지금 해석이고요. 지금부터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공방을 좀 짚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제 오늘 뜨겁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젯밤 개인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앞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배신이란 단어를 갖고 공격을 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나온 거죠. 네. 전 위원장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총선이 끝나고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독설을 날렸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입에 다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독설을 날렸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총선 패배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가 아니에요. 예. 그 중간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하고도 그 다음 날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책임은 한동훈,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예.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굴 배신했다는 윤석열 겁니까? 대통령을 배신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윤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을 사람이다. 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배신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는 본인도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서 모든 것이 오롯이 내 책임이다 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독설을 이렇게 날렸어도 그 패배 책임론 가지고 공방을 벌일 수는 없었는데, 이제 배신 이야기가 나오니 배신은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침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배신을 한 게 아니고 저거 용기다. 그 두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거기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예. 그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무 그 이종섭.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기고를 해야 되고 사퇴를 시켜야 된다는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홍준표 시장은 배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용기다. 그리고 배신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한 배신이라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번에 던질 메시지를 이제 던진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로부터 지금부터 한동안 열흘 동안 자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도 내고 예. 활동을 시작을 할 거로 봅니다. 우선은 직접 표면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메시지는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활동 재개 신호탄이다. 예. 그런 메시지 정치죠. 예, 메시지 지금 정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개인 SNS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배신이라는 이 말 때문에 좀 답답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공적인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SNS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 본인의 의중이 전달될 수가 예.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워낙에 난타를 당했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 배신과 관련해서 미묘한 입장을 낸 걸로 보입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변수도 아니었는데 황태자가 자기 주군에게 대들다가 패세자가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고 그 결과가 패세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직격은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잘못한 것이라 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직격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언제 그런 사과 요구한 적이 있었냐고 국민들께 되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과 각을 벌리고 이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데에 어떻게 하면 올라타는 그런 예. 발언을 하는 부분을 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입니다. 일단 이 한 전 위원장이 이런 글을 쓴 발단은 이 최근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한쪽에 있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맞은편에서 이에 대해 반박하던 모양새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SNS를 계정은 일단 열어놨지만 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총선 기간 중에도 이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분이 이제 처음으로 SNS에 본인의 입장을 냈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특히 이제 지지층들이 이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앞에 가보면 화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아마 그런 걸 떠올릴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제 예전에 한데 자, 지금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 보실 때 누가 배신했다고 보실까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배신한 걸로 보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을 당으로 오게 한 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맡게 한 것 자체는 그만큼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여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고 그냥 당만 그냥 추스르고 있다 하면 그 국민들이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진 않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한테 왜 쓴소리 못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과 전면적으로 각을 세울 경우에 여권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자제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몇 가지 특히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그걸 이제 배신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여당에서 앞으로 대표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대통령 뜻에 조금만 반하면 다 배신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제 본인이 계속해 왔습니다만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의미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고 또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SNS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동훈 위원장의
마이웨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는 말들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한동훈에 환호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보수 우파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맹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대선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견제 압박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경쟁자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약간 개인적인 약간 사감도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제가 이제 오면서 프로필을 봤더니 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여당 대선 후보 다 하셨어요.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그리고 뭐 지방선거 뭐 광역단체장도 3번이나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야 통틀어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자기 정치나 아니면 이렇게 사감을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가 이게 이런 행보가 이게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히려 지금 그 무대 위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뭐 그런 메시지 전략과도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이 불림에 나와서 오히려 SNS로 메시지를 내는 정치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국회 앞에 화환도 오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자들 당원으로 100%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강력한 뭐 당권 주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재등판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 굉장히 점점 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분석이고 이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 정치 등판 시점을 앞당겼다 또 이런 흥미로운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두 사람 앞으로 경쟁자, 이 대권의 경쟁자로 인식이 되는데 과거 홍 시장은 한 위원장에 대해 유독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끊으셨어요, 지금? 자, 이게 생방송 중에 이렇게 통화를 끊는 일이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조금 전 분석을 해주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 0이 아니다, 제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는 아니지만 뭐 50% 이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물론 그 강역 단체장도 지도부에 출마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인천의 구청장을 하던 그 한 사람이 그 최고위원회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낙선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되면은 그러면 대구시장을 내놓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구시장을 하면서 중간에 계속 그 최고위원회가 거의 매일 있는데 매일 서울에 있다, 대구 있다 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대구시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 대구시장 또 보궐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 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내려놓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근데 또 보궐선거를 치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니,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건 한동훈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제가 다시 지금 홍준표 요청드릴게요. 그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잖아요. 했는데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6월 7월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패싱을 해버리면 그다음에 별로 정치권에 등장할 기회가 없어져요. 다음 그 선거가 언제냐면 1년 후에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재보궐선거가 과연 그때 몇 개나 실시될지 불투명해요. 1년 후에. 그다음에 정치 일정이 2년 후에 있습니다. 지방선거. 그다음에 3년 후 대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그냥 흘려버리면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권에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재보선이 있지 않는 이상. 재보선도 4월에 있거든요. 예.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예. 내년 4월에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그때까지 선거 사범들이 1년 안에 어느 전부 다 곳을 할지 모르지만 아직. 유죄를 예. 받아가지고 요 대법원까지 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겠느냐 예. 내년 4월에. 그거 지나면은 2년 후로 가거든요. 예. 지방선거 때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치 일정상 이번에 아마 출마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그것이 어차피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번이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 꾸리는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도 이 당내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원분들이 우리 당 지도부, 국회의원, 우리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시켜야 될 때입니다. 호되게 질책하고 호되게 질문하고 호되게 몰아쳐야 될 시기다. 민심의 괴리가 지금 당 지도부 어쨌든 영남 중심의 그런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 뭐 혁신 이런 정도로 당이 미래를 계획하기는 어렵다. 자, 이제 낙선자 모임 당시에 이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신환 전 후보가 이제 했던 말인데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러니까 영남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이에 이 대구에서 당선된 권영진 당선인이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며 또 날을 세웠는데 뭐 이 발언 때문에 또 윤상현 의원까지 가세를 해서 당내 공방이 이어지거든요. 사실은 이번 구성될 비대위는 전당대 준비위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당대 룰이 지금 현재는 당원 100%로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영남 대표가 나온다든지 또 영남 주도권이 있는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뭐 영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탄탄히 받쳐줘서 108석을 했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이제 수도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엔 비대위도 사실상의 이제 이런 어떤 룰을 바꾸고 틀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메시지예요. 예. 즉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역과 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지역에 어떤 탄탄한 지지가 있으면 대구 지역 중심으로 의원들은 그 당권 지금 100% 당원 100%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앞으로 당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이제 이게 지금 영남당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비대위부터 좀 더 다른 사람을 바꿔서 아예 이런 혁신적인 전당대 룰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과도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고 저는 권영진 의원도 말도 맞고 윤상현 의원도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영남과 수도권이 지금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네. 수도권 없는 영남은 사실 뭐 옛날 자민련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 영남 없는 지금 수도권 이거는 그냥 당이 거의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두 사람 다 이게 지금 서로 간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을 확장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충돌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문제는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짚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아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최다선이 되는 사람은 6선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인데 여기에 5선인 친명계 저장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도 후보에 가세를 했는데 이게 사실 기존과 다른 방식이 검토된다는 거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임채정 국회의장이 4선일 때 5선인 그 경쟁자를 좀 꺾고 예. 국회의장이 된 전례도 있긴 하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그렇죠. 받고 있죠. 아무래도 후보군은 6선이 민주당에 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추미애, 조정식 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둘로 추려지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뭐 여러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김태년 전 원내대표 또 정성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고요. 맞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뭐 최재성 전 전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사무총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깝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색깔이 비교적 옅다, 좀 합리적이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 국회의장도 한 진영의 어떤 뭐 수장은 아니지만 꼭 중립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뭔가 견제 성격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국회의장직에 육선이 되지 않은 5선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반드시 중립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뭐 자동차 기아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 회의체의 회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은 뭐 일각에서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은 자동차에 비유를 해서 기어는 중립에 놓지만 갑자기 바람을 빼버리진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당권은 뭐 이재명 대표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이 전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전쟁이라는 표현했냐면 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동영, 박지원 이 두 분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꽤 지원 유세를 많이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 이제 정치의 마지막을 국회의장으로서 마감하고 싶다. 이 의지가 강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했던 육선은 이제 2명이고 또 김태년, 정성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장의 자리가 결국 이재명 대표, 당 대표와 함께 뭔가 콜라보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추미애 의원 이 당선인이 앞장서고 있지만, 근데 이분은 아마 조금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탄핵에 찬성했었던 분이에요. 당시에 민주당으로서. 그다음에 환노위원장 할 때 그때 자기 당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야당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때 뭐 노동법에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였냐면 드루킹 특검, 즉 당대표 할 때 드루킹 특검을 불러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 이분의 선택이라는 게 항상 무리하다 보면 혹시 반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게 너무나 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는 조정식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추미애 의원도 뭐 본인도 뭐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여성 최초의 어떤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자칫 너무나 자기 목소리만 내고 어떤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아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 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추 전 장관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언행 때문에 또 걱정이 된다라는 지적들도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언행도 있지만 지금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이제 뭐 한노위원장 할 때 그때 아마 당론과 다른 본인의 소신을 이제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대당이랑 같이 이제 한번 뭐 의사봉을 이렇게 두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의원들 또 당내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약간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뭐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은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뭐 의원들의 뭐 회의체 뭐 수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미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팬덤들, 강성 지지자들은 추미애 대표를 원하는 이런 분위기 있는데 거기에 약간 미묘한 좀 파장이 조금 일으키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조정식 의원, 뭐 정성훈 의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여야 계속 이제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강점이 있다. 그리고 22대 국회 성과는 곧 이재명 대표의 성과다.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국회의장도 결국 친명계, 이른바 명심이 좌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가능성들도 열려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뽑던 당원이 뽑던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달려 있죠.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가 국회의원들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총회에서 뽑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책임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장의 책임성.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추미애 그 당선인이 굳이 중립일 필요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로 저는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후반기에 이 김준표 국회의장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여러 법안들을 중간에 좀 제동을 건 적이 있어요. 뭐 직권 상정을 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여당의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은 모든 많이 상당히 뭐 벼르고 있는 법안들이 많아요. 법안들도 많고 특검 법안들도 막 계속 있고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우리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책임성이 결국 저는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명 자장인 정성호 의원 그리고 또 아니면 이 강성인 추미애 의원이 있는데 저는 그 친명 자장인 정성호 의원보다는 전반기에는 추미애 그 당선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후반기에는 정성호 의원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그 국회의장 체제가 들었으면은 상당히 국회가 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누구에게 표가 쏠릴지는 좀 봐야겠고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는 오는 여름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임기 2년이 끝나고 새 대표를 뽑는데 이 대표 연임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와 당내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이 내용 이어갑니다.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대 여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고 당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연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하려고 하면은 연임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만 민주당이 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 폭주하는 이 상황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면에서는 또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국 대표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뭐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고 이 총선을 지휘하는 과정의 뜻이 국민들이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성적표를 후하게 주신 거다. 그리고 당의 그립감이 당연하게도 총선 직후부터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그렇다면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지만 이것을 꼭 이제 뭐 후보들과 겨루는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뚜렷한 대항마들이 나와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형국도 아니라서 추대론, 뭐 연임론이 힘을 받는 것 같고 저는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이 정치적 뭐 법률적인 리스크가 직면에 있는 부분이 더 있어서 크게 이제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지금으로서는 않습니다.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 뭐 법정 구속을 면한 상태인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걸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게 사실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조금 연결 가능성은 낮다 이런 해석이고 그러면은 이 당대표를 연임을 하는 게 결국 이 대표의 목표는 차기 대권이잖아요. 유리합니까? 아니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대 예로 보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강경한 국회 분위기라든지 또 아마 이제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구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온전히 이재명 대표가 또 떠안고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데 대한 이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 이제 뭐 이제 조금의 어떤 좀 구름 위에서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싸움하는 이미지만 갖고서 과연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문제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최대의 목적은 결국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봤지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진술 문제를 놓고 당내 의원들이 막 30명이 뭐 검찰청 찾아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그게 당대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평상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당대표 하지 않고 본인은 좀 고공해서 뭔가 좀 우아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당장 지금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을 연기시키고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대표를 하리라 봅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당의 중심을 서면서 결국 이 사법 국면을 돌파해야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거 못 놓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당 대표라는 막강한 어떤 이 권한을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당 대표를 다시 맡는 것이 저는 대권 로드맵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기억을 해보면은 작년 말에 11월 달에 갑자기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꿨어요. 예. 그때 총선 앞두고 총선이 막 그 쟁점인데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이 대의원 수를 확 줄이고 대의원 그걸 아직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 권리당원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주로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벌써 나왔던 이야기가 왜 그 총선 앞에 이 전당대회 룰을 바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면은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든지 해서 그 2년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2년이면 딱 맞아요. 예. 임기 2년이 마치면은 바로 1년, 대선이 1년 남거든요. 그 당정 분리해가지고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에 나오면 이게 로드맵이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말씀 더 드릴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것도 대권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권 로드맵에 뭐냐면은 4번 리스크 방탄하는 거, 4번 리스크를 막는 것도 대권 로드맵이 되죠. 예. 그때까지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출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부분도 요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임을 할 걸로 봅니다. 뭐 이 사법 시스템, 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 당 대표직 수행이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미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내주신 거고요. 조국 혁신당 소식 잠깐 이어서 볼게요. 일단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촉구를 했는데 뭐 내일은 또 호남에 간다고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뭐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조국의 시간표는 약간 좀 빠릅니다. 뭐 이른바 이제 뭐 사법 리스크 2심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지금 뭐 원내 교섭단체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흔쾌히 뭐 동의하지 않는 이 분위기가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도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럴 때는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팬덤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이 대척점에 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팬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약간 이런 뭐 전략이 조금 필요한데 예. 아마도 그런 전략에 맞춰서 뭐 지금 뭐 그 당비되고 호남 가고 이거 하는 게 아마도 그런 그 행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됩니다. 네, 조국 대표는 오늘 SNS에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 빨간 돼지 저금통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허투루 쓰지 않겠다. 당대표로서 5천만 원을 또 조국 혁신당 특별 당비로 납부했다. 지지자들에게 당부 납비를 또 호소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죠? 이게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그때 이제 돼지저금통 모금 운동이 생각나시죠? 네. 예. 그때 이제 하면서 본인의 붐을 확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와 비슷한 저는 연상시키는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당원들의 어떤 자발적 이 당비 납부, 본인 5천만 원 냈는데 글쎄요, 지금 저 조국 대표는요 예전에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웅동학원 문제라는 이거 반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 약속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5천만 원 당비 납부할 돈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약속했던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예. 당비 5천만 원은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이제 좀 자발적 당비 납부를 통해서 뭐 당의 재정을 확보하겠다. 예. 뭐 이런 전략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2의 어떤 노무현 이 돼지저금통 뭐 그걸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 아닌가? 뭐 저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당비 5천만 납부하시기 전에 본인이 원래 약속했던 예. 거 그것도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학원 문제를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내용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한 말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3%는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분은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 이틀 전 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23%, 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로 나왔고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다소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 또 실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갤럽 조사 이 지표를 보면 직군별로 했을 때 이를테면 사무직 그리고 뭐 자영업자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운영 평가가 낮습니다. 예. 상당히 낮은데 그나마 비교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직군이 은퇴나 무직자층 그리고 전업주부층이었어요. 이 부분을 논평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국민들 그리고 응답자층이 양질의 응답자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층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치인이 마치 유권자들에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품격에 다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를 저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실언 내지는 어떤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자 사실 이준석 대표도 바로 반박을 또 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지지층이 달아난 것이 질적으로 저하됐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질적이란 단어를 놓고선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어서 뭐 나온 해명이라고 한 것은 예. 저는 뭐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납득이 안 된다. 그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특유의 그 전에 뭐 선거할 때도 세대 갈라치기 또 젠더 갈라치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젠더 갈라치기 차원에서 뭐 가정주부 이야기도 나왔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쪽이 이제 저 지지율이 더 높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저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도표만 보고 이것을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사용할 용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 끄집어내서 일종의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직청, 이 무직청 여기는 또 은퇴층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장노년층이니까 장노년층 이것도 세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해왔던 그 행태를 이번에 다시 보인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이 대표는 이 보수 지지층의 확장성 문제를 지적한 거다. 뭐 이런 해명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세석을 확보해서 원내 정당이 됐는데 여전히 좀 20대 남성,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이 지지층에는 좀 구애를 하는 것 같고요. 여성 지지층에는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방금 나온 어떻게 보면 뭐 실언도 아마 그 조급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시간과 조국의 시간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고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본인은 어떻게 9.4일생으로 본인은 이제 당선이 됐지만 개혁신당은 사실은 세석이면은 지금 뭐 300석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스스로의 힘으로도 뭐 법안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의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선명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이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임제 뭐 천하람 뭐 당선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정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뭐 대통령감이다, 뭐 새로운 뭐 보수의 뭔가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이제 약간 조급증을 버리고 실제 뭐 지금 뭐 영남 중심의 뭐 보수 진영 이거를 재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혁신적이고 약간 그 새로운 그런 행보를 보여야지 구태의연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다른 의견 없고요. 사람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안 바뀐다. 본인이 뭐 이번에 좀 당선이 되고 이제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좀 기성 정치인으로 조금의 어떤 성숙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금 갈라치기로 또 한 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의 주변에도 다 이런 그 자정주부 또 뭐 은퇴층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런 분들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본인의 또 말을 인정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도 본인이 끝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 미스터 린턴 발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이제는 잘못을 하면 좀 인정하는 뭐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거 그 모습 보기가 참 어려울까요? 한번 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해명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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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성인 페스티벌이 논란 끝에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2배 규모로 늘려서 행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성인 동영상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국내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지자체들은 잇따라 행사를 막았습니다. 당초 수원에서 열기로 했던 성인 페스티벌은
파주와 서울 잠원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강남의 한 주점으로 3번이나 장소를 옮겼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주말 이곳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었지만 돌연 행사가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강남구는 행사 장소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예고했습니다.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은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오는 6월 서울에서 출연 배우를 2배로 늘려 행사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간 공연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좀 경각심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의 문화니까 갇혀있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주최 측은 배우들의 스케줄에 맞춰 행사 날짜를 재공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배우들이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이 재추진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한데 이게 재추진 계획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출연 배우가 9명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규모를 훨씬 늘려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배우를 섭외를 해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주최 측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굉장한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수원에 원래 민간 전시장에서 열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초중고들이 밀집돼 있어서 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파주도 물색을 했다가 뭐 강남구에서 그리고 뭐 잠원 한강공원의 선상 주점에서 열려고 했다가 이 지자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간접적으로 하천법 위반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규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면서 이게 계속해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서 어떤 입장권을 받고 성인 전용 공간에서 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유튜브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말 이 성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여는 것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공간에서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법적으로 이것도 집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면 집회의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검열을 해서 이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주민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규제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민간 공간에서 열리는 거는 관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낸 건데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엇갈립니다.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페스티벌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은 그나마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저게 재밌는 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인들의 문화니까 상품화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그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좀 갇혀있는 생각이 아닐까. 네, 들으신 대로 찬반 입장이 굉장히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아이들이 만약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채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성적인 호기심이 자극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서의 어떤 범죄의 우려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걸 사전에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그 내용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적인 어떤 표현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서사의 방식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AV 배우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AV 영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성적 표현 묘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영상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연계로도 이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가 한 번쯤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틀 전 인천의 한 길가에서 이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 11시 반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서 20대 남성이 허공에 저렇게 저 흉기를 남성이군요. 굉장히 세게 휘두르는 모습이 네. 여러 차례 목격이 된 겁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걸 이제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같은 날 오후 2시쯤에 인근에서 이 사람을 발견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인근에 학교가 있었다는데 이 지나가는 학생이랑 마주쳤으면 정말 좀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네. 뭐 상가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행히 잡혔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민들이 봤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체포된 남성이 응급 입원 조치가 됐는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쉽지 않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폭처법상 흉기 휴대 자체만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예. 우리 법원에서는 휴대를 폭처법에 쓰일 범죄, 그러니까 폭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쓰일 목적으로 휴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되고 그걸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응급 입원 조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정신병력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굉장히 긴급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예.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뇌종양 수술 중 이 쇠톱날이 부러져 환자의 머리뼈에 박혔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의사가 다시 이제 봉합을 했다가 재수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였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수술을 연이어 2번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네, 일이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장치에 들어가서 뇌사진을 찍게 되는데 MRI 장치가 그야말로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자성을 활용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네. 이 영상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머리뼈에 이 톱날이 그대로 저 박혀 부분이군요. 있었던. 미세하게 보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뇌수술을 받아서 이 톱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야 했다. 이런 것이고요. 가족들은 지금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연이은 전신 마취에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까지 의사의 과실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기서 병원 측 반응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의사가 얘기한 것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한 번도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유족들 입장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빙수 생각나시는 분들 벌써부터 있으실 텐데 국내 특급 호텔들 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올해 또 올렸는데 이게 사실 기시감도 좀 들긴 하는데 빙수 한 그릇에 10만 원이 넘는다. 맞습니까? 네, 지금 10만 2천 원으로 작년에 비싸네요. 9만 8천 원이었는데 예. 4%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예, 이 9만 드셔보셨습니까? 원대 할 때 한번 친구들이랑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그냥 평범한 입맛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애망빙이라고 하죠. 애플망고 빙수 굉장히 인기인데 이 네네. 원조라고 불리는 한 특급 호텔에서 이렇게 10만 원 넘는 가격을 올해 책정하면서 다른 호텔들의 이 망고 빙수 가격도 들썩들썩 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부가 과일 가격이 안정화에 나서면서 사실 과일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망고 빙수 가격은 왜 오른 거죠? 호텔 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도 손해다. 이게 판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남는 게 10만 아니다. 원인데도, 예.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의 이 적절한 당도의 망고만 골라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꾸미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도 쓰고 최고급 재료들로만 만들어서 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아도 사실은 이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성일 뿐이지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망고 당도라는 게 사실은 빙수에 시럽이 들어가면 어차피 비슷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호기심에 사 먹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자주 사 먹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가격을 올려도 찾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남부지방과 제주로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 19도 예상되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으로는 16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